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출근길 유익하고 좋은 얘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자,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가 쏙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조성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 명태균 게이트 저희 뉴스토마토에 보도를 했는데 명태균 씨도 지금 뭐 입장을 밝히고 있고 대통령실 또 여러 정치인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중심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씨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뭐라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보도가 나온 지 한 달 만인 지난 8일 드디어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인 이제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대통령 자택에 여러 번 가봐서 집 내부 구조도 훤히 알고 있다. 지금 나온 거는 내가 했던 일에 20분의 1도 안 된다.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내가 입을 열면 대통령이 한 달 안에 하야하고 탄핵까지 간다라고 으스대면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해 왔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처음 만난 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고 당시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를 통해서 명 씨를 소개받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뒤 또 다른 국민의힘 정치인, 즉 경남 지역 정치인이 명 씨를 윤 대통령 자택으로 데려와서 대통령이 명 씨와 두 번째로 만났는데 그게 명 씨와의 만남 전부고 당내 경선 이후에 명 씨와 거리를 두라던 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조언에 따라 대통령은 더 이상 명 씨와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네. 참고로 이 윤한홍 의원은 대선 경선 당시에 상황실장을 맡았고 또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주도한 친윤계 핵심 인사입니다. 그렇죠. 또 대통령이 두 차례 모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명 씨를 만난 거는 맞지만 동행한 정치인들이 보안을 요구해서 자택에서 본 것일 뿐이지 명 씨와의 친분 때문은 아니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의 소개로 명 씨를 처음 만났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대통령실 설명이 나오긴 했지만 대통령실 해명이 거짓이다 이런 주장이 바로 나왔습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MBC와 채널A 등 복수의 언론에 윤 대통령이 대선을 준비하던 시절 명 씨가 나한테 전화해서 김건희 여사를 바꿔줬다. 김 여사가 나한테 남편,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죠. 네, 남편을 만나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후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아서 대통령 부부를 처음 만났다. 만남 자리에 가보니 명 씨가 있더라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 씨의 사이가 상당히 친밀한 것 같았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명 씨가 별도의 친분이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김 여사가 나서서 명 씨를 통해서 정치인에게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적극 요구하는 등 이 김 여사와 명 씨 사이 관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네. 김 전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또 설명하시면서 대통령실이 급하니까 뚱딴지 같은 헛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바로 지금 비판을 하고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또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 또 당사자긴 한데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격앙된 반응을 보였네요. 네, 대통령 부부에게 명태균 씨를 소개해준 사람이라고 지목된 이준석 의원도 자신과 명 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대통령실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네. 언론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로 인용하는 사람이면 뭐 정진석 비서실장쯤 될 텐데 네. 말 조심하자라고 했는데요. 이 의원이 공개한 메시지를 보면 이 의원은 명 사장님 아까 말한 대로 일요일에 자리를 만들어 달라라고 했고요. 네. 이에 명 씨가 내일 오전 8시에 윤 총장님한테 전화드리면 된다. 그동안 마음 상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하고 마음에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된다고 답변한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예. 바로 이런 문자를 보여주면서 이준석 의원은 이준석이 명태균 사장을 윤석열 당시 총장에게 소개했다면서 명태균이 이준석한테 윤석열 총장에게 사과하라고 하나요?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명 씨와 김 여사가 메신저로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 직접 봤다. 대통령이나 여사와의 관계 속에서 명태균이 많은 대화를 축적한 건 맞다라고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의원과 명 씨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이틀 뒤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의원은 치맥 회동을 가졌고요. 네. 윤 대통령은 이 치맥 회동이 있은 지 5일 뒤에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 얘기는 정반대 얘기이기도 하고요. 대통령실을 지금 비판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일단은 이준석 의원 뭐 등등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도 그렇습니다. 종합해 보면 매우 네. 친하다는 거예요. 네, 결국엔 명태균 씨하고 네. 대통령 부부하고 그 이전부터 대통령 선거 나오기 전부터 매우 친했다. 네. 이런 내용들의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은 자신이 명태균을 대통령 부부에게 소개했다는 이 대통령실의 네. 입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명태균은 지난 대선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메신저였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준석 의원은 어제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명태균 사장이 지난 2021년 치맥 회동 당시에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 입당하지 않은 대선 주자와의 소통은 되게 민감해서 중간에 버퍼를 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명태균이었다. 명태균을 끼고 얘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명 씨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 중에 과장이 있을 수는 있어도 사실관계는 맞는 게 많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 사이 또 명태균 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언론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명태균 씨 이야기도 좀 짚어볼까요? 그 명태균 씨는 휴일을 막론하고 부지런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새로운 그렇죠. 주장들을 내놨습니다. 우선 JTBC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차를 타고 같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러 갔고 네.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자신과 이렇게 친분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여러 가지 정치적 조언을 해왔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는 문 전 대통령 가족 수사가 부각이 되면 이재명 대표와 연대할 우려가 있으니까 수사 시기를 총선 뒤로 잡으라고 조언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고. 네, 수사 시기까지 자기가 조언했다. 예. 이런 말이고요. 또 대선 경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와 연락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서는 또 명 씨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통화는 하지 않았지만 문자, 텔레그램은 주고받았다. 김건희 여사와의 취임 뒤에도 한 달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수시로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 씨가 CBS에도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명 씨는 CBS에 대통령 부부가 자신에게 경선 기간 6개월간 아침마다 계속 전화를 해서 언제 입당해야 하나라고 물어봤다. 계속 전화해서 물어봤다. 네, 아침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언제 입당을 하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고 본인이 대통령이 그 조언에 따라서 입당을 했다. 또 이야. 입당한 당일까지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또 했다. 전화를 했다. 네, 아. 라고 전했습니다. 예.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2021년 시장 보궐선거 때 만나서 시장 할 거냐 대통령 할 거냐라고 물었고 명 씨 자신이 판을 짜고 여론조사를 들고 다니면서 오세훈을 시장으로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SBS에는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원희룡 당시 당대표 후보들을 만났다고도 했습니다.
두 후보가 자신에게 만나달라라고 했다. 그래서 만나준 거고, 근데 대신에 뭐 다만 그 후보들 사이에서 뭐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역할 이런 거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더불어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도 과거에 여론조사 관련 도움을 줬고, 홍준표 시장도 대선 후보로 나갔었죠. 네, 그대로 예. 자기가 도움을 줬다 네. 이렇게 밝혔고, 김건희 여사직의 녹취가 담긴 휴대전화 4대를 이미 포렌식을 해뒀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 거의 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다 했다는 겁니다. 매일 전화 받고 알려주고 오세훈, 나경원, 홍준표 대선 주자들 다 자기가 알아서 했다 이런 말인데, 자, 이게 허풍이나 뭐 허언으로 치부하기에는 뭔가 정황상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건 어떤 말입니까? 아무래도 좀 그래 보이는데요. 네. 다툼이 없는 사실들만 살펴보더라도 이준석 의원과 윤석열 후보가 만났을 때도 명태균 씨가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만났을 때도 명 씨가 있었고, 그때도 있었고. 또 이준석 당대표 후보와 홍준표 지사가 만났을 때도, 또 박완수 창원의창 국회의원과 또 윤석열 후보가 만났을 때도 모두 명태균 씨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명태균 씨는 다 있었습니다. 이게 허풍인가요, 그러면? 이 중요한 순간마다 늘 명태균 씨가 있었어요. 함께 했다는 예. 거는 다툼 없는 사실입니다. 예. 또 명 씨에게 지목된 정치인들도 정작 핵심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할 그러니까 속 시원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그 정도 좀 이상합니다. 네.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도 자신들과 관련된 명 씨의 주장에 대해서 부인은 하지 않으면서 적당하게 뭉개고 있는 모양새고요. 홍준표 시장도 지지자가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수는 있지만 나는 명 씨를 잘 상대하지 않았다. 네. 뭐 이런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명 씨의 말을 완전 허풍이나 허세로만 볼 수는 없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허풍이나 허세면 아니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네.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뭐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다 보면 대통령실 해명하고는 상당히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대통령실 해명하고 엇갈리는 주장이 더 있다면서요? 네, 그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네. 대통령실의 해명에 배치되는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한겨레 어제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전에 명태균 씨의 제안으로 윤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예. 합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통해서 명 씨를 대통령의 자택으로 데리고 온 국민의힘 정치인으로 박 지사가 지목되니까 아하. 박 지사 측이 명 씨의 제안으로 윤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밝힌 건데요. 네. 박 지사 측은 한겨레에 박 지사가 창원의창 국회의원이었던 시절인 2021년 7월 말 또 8월 초에 명태균 씨의 제안으로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집을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이 집에서 명 씨를 2번 만났다고 하는데 박 지사가 만난 건 아마도 그 2번째 만남인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당시 그 자리에는 윤 대통령과 명 씨까지 3명이 있었고 김건희 여사는 없었다고 부연했는데요. 박 지사 측은 특히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후보가 국회의원들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라서 박 지사가 후보에게 만나달라고 부탁하는 아쉬운 상황은 아니었다. 네.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박 지사에게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했다고 하면서 명 씨의 제안으로 윤 대통령을 명 씨와 함께 만났음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대선 전에 2차례 명 씨를 자택에서 만난 게 전부다라고 한 대통령실의 해명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맞네요. 됩니다. 그 네. 자체가. 지금까지 네. 대통령실이 인정한 사실에 따라 살펴보면 또 윤 대통령이 명 씨와 함께 만난 사람은 김종인 전 위원장, 네. 이준석 의원, 그리고 네. 박완수 지사. 이렇게 3명, 최소한 3명이고요. 그러면 명 씨를 최소 3차례 만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자택으로 명 씨를 데려왔다는 정치인이 박 지사냐라는 물음에는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추가로 또 동아일보에서 단독 보도가 뭐가 나왔는데요. 나왔습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 김영선 전 네. 의원. 네. 네, 김영선 전 의원은 동아일보에 내가 윤 대통령에게 명 씨를 추천했고 명 씨와 같이 대통령 부부를 만났다라고 밝혔습니다. 난리네 난리. 이렇게 정치인들 사이에서 예. 대통령 부부와 함께 명 씨를 만났다는 증언만 세어보더라도 네. 대통령실이 밝힌 2번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난리입니다. 네. 서로 소개했고 서로 뭐 난리를 치는데
대통령실 해명이 결국 이렇게 의문입니다. 왜 안 했냐, 이렇게 늦게 하냐, 이게 네. 좀 의문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했다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네. 2번 봤다는데 지금 대충 세알이 봐도 3번, 4번. 최소한 4번, 네. 3-4번 넘잖아요. 김영선 의원까지 하면 4번. 결국 진실 공방으로 되는 것 같은데 하나 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친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실 해명에서. 네.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 맞습니다. 부분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전에는 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 거의 대통령실이 즉각 해명을 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김 여사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 명 씨가 대통령을 사주에서 몇 번 만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왜 명 씨와 공천 관련 논의를 하는지, 어디까지 공천에 개입했는지가 이 부분의 포인트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었다는 거죠. 또 윤석열 대통령은 경선 이후에 명 씨와 소통을 끊었다고 해명했는데 이것도 사실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 명 씨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텔레그램 메시지만 봐도 취임 이후인 재작년 9월과 총선 직전인 지난 2월 등 2차례에 이릅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명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했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따냈다는 의혹 역시 사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윤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비화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 없습니다. 네. 예. 사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대응 패턴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 명 씨가 대통령 탄핵과 하야까지 거론한 마당에 네. 응당 고소나 고발 등 이 법적 조치가 진작에 들어갔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았고요. 대통령실 해명 그 어디에도 현재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뭐가 이런 있는 거 아니냐. 의심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명 씨 입을 통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것보다 더한 정말 세상이 뒤집힐 만한 내용과 진실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저희 시작은 저희 뉴스토마토 단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이 돼서 최초는 뭐 2022년도 재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 창원 의창지였고, 그 다음에 뭐 2024년도 총선 7불사, 그리고 세비를 이른바 반띵했던, 그리고 여론 조작 등으로 이렇게 보도를 계속 저희가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커진 것 같습니다. 여러저러 입장 나오고, 명태균 입장도 나오고, 대통령실 입장 나오면서 과연 그렇게 끝날 일인지. 일단 대통령실이나 명태균 씨, 특히 대통령실 입장은 그만큼 친하지 않다. 네가 더 친하다. 난 안 친하다. 저쪽에 소개했다. 이런 얘기 위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본질은 뭐냐 하면 총선 아니면 다른 어떤 국정에 이 명태균 씨가 개입이 됐느냐, 그 개입할 때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핵심인데 다른 걸로 자꾸 전환이 되려고 하는데 글쎄요, 되지는 안 되겠죠. 누가 네. 친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했냐 맞습니다. 안 했냐가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다 친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친해가지고 깊숙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렇게 명태균 얘기 계속 나오니까 사실은 해명이 계속 나왔다가 하고, 또 오늘 눈에 띄는 게 명태균 씨의 변호사가 급하게 사임계를 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명 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정준길 변호사가 서울신문에 변호사 윤리에 반하기 때문에 명 씨의 변호사를 사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정 변호사는 명 씨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최초 보도한 저희 뉴스토마토 기자들을 상대로 네. 민형사 소송을 대리해 왔었는데요. 본인이 했지, 정 변호사 했는데. 네, 예. 고랬던 정 변호사가 갑작스럽게 사임을 한 데에는 최근 명 씨의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폭로전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네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대변인을 지냈고 지난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는 정 변호사 입장에서는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명 씨의 행동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네. 서울신문은 보도를 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일보의 어제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후에 재산 신고를 할 때 명태균 씨와의 금전 거래 의심을 받는 6,300만 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또 확인이 됐는데요. 또 있군요.
네,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모두 이 6,300만 원에 대해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빌렸으면 채무로 신고를 했었어야 그렇죠, 되는데. 맞아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네. 이 사람들 주장대로 이 돈이 빌린 돈이었으면 공직자윤리법상 당선 직후 공개한 김 전 의원의 채무에 반영이 됐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자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또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해명을 했습니다. 예.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제대로 처리했겠거니 믿고 자기는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강혜경 씨에게 명세서를 보여달라고도 했지만 강 씨가 온갖 핑계를 내며 보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네. 약간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그렇죠. 많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빌려준 돈을 받은 것뿐이라는 명 씨의 주장이 수사기관과 또 향후 법원에까지 가면 거기서 배척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네. 이 부분의 변호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따라서 명 씨의 변호를 맡는다면 이 부분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여러 여러 정치인들의 입장, 또 대통령실 해명 등을 살펴봤는데 이 관련해서 네. 정치권의 반응을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야당은 예. 제2의 최순실 의혹을 국정감사에서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국정농단의 증거가 나오면 그것은 곧바로 탄핵이라고 지금 국감 중이니까. 네, 맹렬하게 예. 공격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현재 추진하는 상설특검에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설특검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사설특검이라고 하면서 중단하라고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또 흥미롭습니다. 한동훈 대표입니다. 네. 예. 한 대표는 명태균 논란에 대해서 다수의 유력 정치인이 정치 브로커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국민께서 한심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네. 명 씨가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을 줄줄이 거론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관련된 분들, 관련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당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 이 한 대표가 언급한 관련된 분들에는 대통령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돼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감 중이고 아마 명태균 씨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나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뉴스픽이나 다른 시간에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조성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보궐선거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오늘은 서울 교육의 미래를 지휘할 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의 후보자 정근식 후보를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후보님 하여튼 너무 바쁜데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일단 후보님 이거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출마한 후보가 4명이에요. 맞죠? 그렇습니다. KBS에서 조전혁 후보만 불러가지고 이거 대담회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이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원래는 그 TV 토론으로 돼 네. 있었는데 예. 그 규정에 따라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라고 예. 해가지고 대담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 TV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정당한 그런 후보의 자질과 공약을 검토하는 당연하죠. 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예. 근데 한 사람만 불러서 대담 형식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홍보로 전락되는 그런 거지요. 음흠. 정말로 불공정한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한테는 전화 한 번 안 온 겁니까? KBS에서 뭐 확인 과정도 없이 그냥 조전혁 후보만 부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자, 이게 KBS 뭐 주장입니다. 이 선관위 규정 따른 것이다 얘기하면서 뭐 직전에 선거라든지 여론조사 등등 얘기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후보님 여론조사 1위가 후보님 정근식 후보가 지금 1위인데 글쎄요. 이 지금 지상파 이런 것만 이 여론조사만 인정한다. 이런 주장으로 조전혁 후보만 부른 거거든요.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안 되죠. 예. 그 KBS가 이제 다른 그런 뭐 신뢰성 있는 그런 조사가 없다고 하면 네. KBS가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을 다 제외하고 또 다른 여론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걸 무시하면서 그 한 사람만 부른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뭐랄까요? 이 불공정 행위에 가담하는 그런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네, 지금도 나오지만 뭐 대략 5%, 6%더 앞서는 여론조사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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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말고도 또 있죠. 앞서는 거. 뭐 여러 가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가 그 규정, 선관위 규정을 예로 들면서 했다라는 거는 좀 조전혁 후보한테는 유리해. 보수진영 후보예요. KBS가 우리가 박미인 사장,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왜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는가? 네. 그런 것이 처음으로 드러난 그런 사건, 초유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네. 사실은 이제 최근에 그 예. 선관위가 국정감사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한 것에 따르면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조전혁 후보한테 합동 토론을 하면 어떠냐, 네. 토론을 하면 어떠냐라고 했는데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어이? 그렇게 그 자료를 제출했어요. 합동 토론회는 한 번 정도는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에 상식적으로 네. 이제 이 공정한 그런 그 선거를 하려면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합동 토론회를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하는 게 당연하지요. 근데 그러면 선거 왜 나왔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저는 이 선거를 네. 상식대 예. 몰상식의 대결이다 이렇게 상식대, 생각을 몰상식. 하는데 예. 그 몰상식한 그런 사태가 나타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몰상식 말씀하셨지만 KBS 얘기해 보면 토론회가 아닙니다. 대담회 하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잘하고 있죠. 대담회 하면 좋은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KBS 공영 매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후보님이 그 대응의 일환으로 유튜브 토론회를 진행을 하셨던 것 같은데 반응이 좋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예, 그 500만 또는 뭐 600만 시청자를 갖고 있는 유튜브 연합 방송이 있었습니다. 예. 아마 우리나라 유튜브 역사상 초유의 그런 또 사태가 발생을 했다. 예. 그런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KBS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수많은 시민들과 유튜버들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그 연합 방송을 갖다가 했다. 제가 거기에서 이제 진정성 있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앞에 지금 본격적인 얘기 전에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긴 했는데 본격적인 선거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보님이 왜 서울시 교육감이 되어야 하는지 좀 짧고 아주 굵게 출마의 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대학에서 4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네. 우리나라 이 초중등 교육의 이 장단점을 직접 이렇게 살펴보고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까지 포함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미래에 나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많았고요. 네.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산업화 시대, 권위주의 시대에는 이 소위 말하는 학력 학생들의 학력 중심의 이 목표를 갖다 보니까 네. 아주 과열된 그런 경쟁 상태에 놓여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 학생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배려하는 것. 그걸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것. 이런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그 대학에서 느낀 바를 좀 더 실천하기 위해서 교육감 후보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후보님의 이력 중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진하위 위원장입니다. 진실하에 위한 가거수 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거 왜 눈에 띄냐면 반대 진영에 있는 조전혁 후보는 이른바 좀 뉴라이트 출신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대비된다. 이렇게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이 사회의 지도자들 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 확실하게 진영을 가르고 네. 사회를 분열시킴으로써 자기의 입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그 전략을 이른바 갈라치기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국민들을 갈라치기 네. 해서 자기가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반면에 사회적 갈등,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갈등을 잘 통합하고 서로 소통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이 균형을 잡고 네. 사회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그런 유형의 리더가 있습니다. 후자의 리더가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과서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 리더가 맞네요. 그렇죠. 근데 예. 현실은 자꾸자꾸 그 이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상당히 있죠. 네. 그런데 적어도 교육계의 수장이라 하면 예. 당연히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들을 서로 소통하게 하고 네. 토론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그런 지향점을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 교육계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준혁 후보는 만약에 된다면 뉴라이트 교육감이 되는 거예요. 친일 교육감. 우리 지금 자막에 그렇게 했는데 맞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예. 뭐 이른바 뭐 사상 검증을 통한 뭐 교사들에 대한 질 관리 교육감이 교사들을 사상 검증한다. 이 말씀이시죠. 뭐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자꾸 하고 계시거든요. 네. 과거에 이 전교조 교사들 명단을 공개해가지고 그 조준혁 의원 예, 아니겠습니까? 뭐 유죄 네. 판결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유명하죠. 저는 이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특히 교육계가 발전하려면 네. 이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을 동반자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선생님들은 어떤 검증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교육계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증해서 너 잘못된 사람이니까 나가라.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 선생님들과 함께 또 학생들과 함께 네. 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경청을 하면서 같이 가야 하는 게 이 교육계 수장의 중요한 덕목이지 않을까 아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 매우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석해서 찍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역사식 부분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조전혁 후보 얘기를 좀 더 해보면 학폭 논란이 있습니다. 학폭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후보님? 학폭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요. 네. 절대 안 되고 이 학폭은 뭐랄까요 범죄 행위에 범죄입니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학폭했던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자들 다 고생하고 잘못됐잖아요. 예, 학폭 피해자들은 굉장히 그 트라우마가 오래 가거든요. 네. 절대로 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현상입니다. 예, 특히 이제 이 어린 학생들, 초중등 1, 2, 3학년 학생들은 그 학폭이 아주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저지르는 경우도 많고 예. 그 피해자들 문제가 심각해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학폭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 엄정한 그런 엄벌주의 이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적 가치를 고려하면서 다시 이 교육하는 그런 예. 맥락에서 조치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학폭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다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학폭에 연루되어 있는 분이 이 교육계의 수장이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학폭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그런 의혹을 받는 분은 교육계의 수장으로 좀 어렵지 않는가. 조준혁 후보가 학폭 사실을 본인이 정확하게 인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좀 얘기를 덜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학폭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예전이라서 그런가요, 이거? 뭐 그런 것 같은데, 예. 그 수준이, 네. 지금 현재 기준에 따르면 굉장히 중증에 해당하는 학폭, 지금 기준이라면 그렇죠. 들었습니다. 예. 뭐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수준의 그런 학교 폭력이 아니었는가. 우리 후보님은 학교 다닐 때 학폭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친구들이 서로 싸우면 예. 말리러 다니는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네. 대부분 뭐 학생들이 그랬는데요. 사실은 그때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그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유명인사들이 그 때문에 연예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준을 또 봐야 되거든요. 이 학폭을 예방하고 해결해야 될 교육감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축소하고 이 부분 또 봐야 될 것 같고 역사 왜곡 문제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것도 문제인데 만약에 후보님께서 교육감이 되신다면 이 학폭 문제, 역사 왜곡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예, 역사 왜곡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쭉 대학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 예. 저는 그 왜곡된 역사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심는 것은 나라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민족이 얼마나 참 어렵게 이 독립운동을 전개했고, 그것에 바탕을 두고, 네. 참 나라를 다시 찾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영토 문제랄지, 역사 강제 동원 문제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무조건 이거는 관철을 하시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또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교육 현장에서 아주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AI 교과서 이야기입니다. 요것도 말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AI 교과서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는 네. 미래 세대에 불가피한 중요한 그런 그 기술 발전에 따른 네. 어떤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그런 과제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AI가 주인이 되고 우리 인간들이 종이 되느냐. 아니면 바뀐다. 인간이 주인이고 예. AI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또는 좀 더 발전된 삶을 영위하는 하나의 도구, 수단이냐. 네. 이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AI 교과서 문제는요. AI 교과서는 도입할 수도 있지만 네. 문제는 뭐냐? 그 교육적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좀 더 차분하게 그 교육적 효과를 검증한 후에 예. 도입해도 늦지 않다. 아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 현장에서 네. 바로 내년부터 AI 교과서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예. 굉장히 혼란이 많아요. 교육 현장 내에서도 선생님들조차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실험 대상으로 떨어지는 거죠. 저는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교육 효과를 검증한 후에 도입을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꼼꼼하게 다시 보고 도입을 해보자 말씀 주셨는데 또 다른 공약 하나가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이런 공약이 눈에 띄는데 기초가 학력이 떨어졌다. 이거는 주로 이렇게 자꾸 실감하시는 부분입니까?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국적인 통계를 네. 보면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이 약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 왜 증가를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예. 하나는 인구 효과에 따른 것이고 하나는 교육 정책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우리가 가설을 세울 수가 있어요. 네. 다시 말하면 이러이런 교육을 했기 때문에 학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느냐 아니면 우리 사회의 변동 세계화에 따른 소위 말하는 국제적 인구 이동 또는 네. 많은 서로 다른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이주하고 정착하지 않았습니까? 다문화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다문화 맞거든요. 현상이랄지 이런 것 때문이냐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그 조사 자료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1수준 학생들이 점차 증가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서울 지역은 오히려 2017년 이후에 전국 평균보다는 좀 더 조금 더 양호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 기초학력 평가를 할 때는 전국 전수조사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2016년까지 네. 2017년 이후에는 샘플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네. 그리고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국영수. 그렇죠. 네. 그래서 과목에 따라서 그다음에 학년에 따라서 약간 다른 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제 기초학력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좀 더 엄밀한 경험적 자료에 기반해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게 1번이고요. 뭐 그런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서 네.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아하. 그래서 이제 학습 진단 치유 센터 같은 걸 만들려고 그래요. 학습 진단 치유 센터. 예, 우리 학생 개개인이 갖고 예. 있는 어떤 그 현재의 그 역량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치유도 하면서 네. 예를 들어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한테 다시 수학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랄지 네. 또는 문해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는 좀 더 많은 글을 갖다 읽고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랄지 그런 방식으로 좀 더 맞춤형 학습 진단 치유 센터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출마의 변 말씀하시면서 이 갈등을 좀 봉합하고 또 갈등을 또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어떻게 갈등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그 학교 현장 내에서 네. 선생님들과 학생들 간의 그런 진솔한 대화 또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과의 진솔한 대화의 기회가 좀 더 늘어나야 한다, 이렇게 판단해요. 네. 두 번째는 교육 공동체에 있는 분들과 시민사회에 있는 분들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네. 그런 이중적인 맥락에서 그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구상하고 계신 내용 중에 서울교육 플러스 위원회, 이 얘기가 있는데 이게 합의기구로 지금 보입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또 서울교육 플러스 위원회 이게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지, 이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서울교육 플러스라고 하는 네. 그것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지난 그 10년간 조희연 교육감이 이제 이른바 혁신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성취를 이룬 측면이 있어요. 맞아요. 물론 네. 이제 한계도 있는 것도 인정해야겠죠. 네. 그런데 그 성취를 이룬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거나 아니면 때때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많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그 시민들이 이 서울 교육의 중요한 정책들이나 그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었다. 이제 그런 맥락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요구되는 것들은 무엇일까? 네.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그 교육 공동체 내부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간극을 좀 더 메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예. 기존에는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좀 더 확대를 하는 것이 어떨까? 아하.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교육의 주인은 서울 시민이고 시민과 함께, 그리고 책임도 함께 지는 그런 거다. 기본적으로는 교육 정책, 교육 행정의 성과를 충분히 시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그 한계도 공유해야 한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입시 교육 문제랄지 대학 구조, 대학의 서열화 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그렇죠.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그렇죠. 됩니다.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예. 문제들은 그런 시민들의 그 여론이 지금 의견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려야 하는, 정부에게도 알리고 또는 뭐 국회에도 알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여론에 기초한 시민들의 의견에 기초한 그 교육 방향, 네. 교육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 생각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교육 공동체 내부에서 또는 서울교육청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좀 더 시민사회에, 정부에
국회에 알려야 할 필요성 때문에 그런 그 뭐랄까요 거버넌스의 좀 개선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교육플러스위원회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임인 조희연 교육감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두 분이 좀 신뢰관계가 이제 각별한 것 같은데 이게 조전 교육감의 그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조전 교육감의 그 정책의 핵심적인 요체는 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다. 아. 두 번째는 그 소수자, 장애인 학생이랄지 이런 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좀 더 있는 그런 정책이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학력 위주의 그런 그 사고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약간 그게 좀 왜 그렇게 갔느냐라고 하는 질책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일제 강점하에서 또 권위주의 하에서 그 많은 그 잘못된 교육 관행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더 정리하는 그런 기간이 지난 10년간이었다. 아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부담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선진국입니다. 이제. 예, 뭐 문화 선진국이죠. 네, 맞습니다. 경제 선진국이죠. 맞습니다. 근데 교육은 어떤가? 교육 선진국인가? 조금 부족해요, 느낌이. 그렇죠. 제 느낌만 그런 거 그래서 아니죠. 예. 이 경제 선진국이나 문화 선진국 같은 그런 긍지를 가진 교육 선진국이 교육 선진국이 돼야 된다.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기존의 그 성과에 바탕을 해서 네. 교육 선진국이 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좀 더 해야 한다. 2020년대, 2024년부터 약 한 10년간 열심히 노력을 하면 네. 우리가 세계에서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교육의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야 한다. 아하.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한국 교육을 아하. 주목하게 하는 그런 교육 선진국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가장 큰 장애물 과열된 경쟁 문제가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은행에서 좋은 보고서를 냈고 네.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얘기했잖아요. 교육 문제는 단지 교육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다. 맞습니다. 예? 예. 과열된 입시 경쟁이 우리 학생들을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청소년들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짐이 되고 있다.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그 경고를 했습니다. 또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한국은 정말로 나라가 사라지고 있다. 왜? 그러한 과열된 입시 경쟁 때문에 아이들이 출산이 줄어들고 출산율 많이 그렇잖아요. 나라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여러 나라들의 경고, 한국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그렇죠. 네. 교육 선진국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조희연 교육감 얘기를 좀 하면 그 밑바탕을 마련했으면 이제는 교육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 계기를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 해보겠다. 그렇죠. 예. 조희연 교육감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그 중고등 교육에서 이른바 국제적인 그런 네. 협력을 처음으로 시도했어요. 네. 그 조희연 교육감의 이 정책 중에 국토 인생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서 국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인 그런 그 공동 수업이랄지 네. 이런 걸 시도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눈을 뜨고 너무 우리 현재 그 교실 안으로만 눈을 돌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런 협력을 통해서 우리 이 학생들을 창의적인 인재로 키울 것인가 그런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후보님을 다 알리기에는 시간도 부족했고 앞으로도 많지가 않습니다. 유권자들, 우리 오늘 시청자들도 이런 분이 있어요. 아, 저는 정근식 후보님 잘 모릅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후보님이 한 줄로 좀 설명할 수 있는 슬로건을 힘차게 좀 외쳐주시고 오늘 대담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난 40년간 네. 대학 강단에서 우리 학생들과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또 연구를 해왔던
완전한 연구자, 학자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진실 진상규명위원회나 또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그런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에 기꺼이 제가 연구한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고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육을 해왔습니다. 저는 40년간 시험이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왜요? 학생 주도형 예. 수업을 했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냈다. 저는 그런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에 바탕을 해서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학생들에게는 꿈을 심어주고 싶어요. 네. 꿈이 사라져가는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선생님들에게는 가르치는 분들의 어떤 그 수고를 인정하면서 긍지를 심어주고 싶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예. 학생에게는 꿈을, 선생님들에게는 긍지를 이렇게 그렇습니다. 제가 정근식입니다. 이렇게 예.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거 보고 말씀 주십시오. 제가 이 학교 현장 네. 곳곳을 찾아가면서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네. 또 학생들을 격려하면 하는 그런 현장을 찾아가는 그러한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가는. 네. 예, 우리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에게는 저런 사람이 다 있구나 신뢰를 주는 그런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어느덧 5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50만 달성했으니까 곧 70만, 80만, 100만까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10월 19일에는요 뉴스토마토가 구독자 50만 기념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박지훈 변호사와 저 김진애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이 사진 찍어드릴게요. 많은 분들께서 좀 찾아주십사 부탁드리고 소문도 좀 팍팍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사 맛집 이슈 3합 시간입니다. 자, 김필성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저까지 동갑내기 변호사 셋이 한자리에서 풀어보는 정치 평론입니다. 자, 유쾌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이슈 3합 공식 질문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한 주간에 관심이 갔던 뉴스, 이슈 어떤 게 있을지요?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부터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께서 순방을 하고 계시는데 동남아 순방 갔습니다. 이제 싱가포르 국빈 방문하셔가지고 네. 거기서 싱가포르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하셨다고 해요. 맞아요,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예, 인터뷰 내용이 이제 경향신문에서 보도가 됐는데 네.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낮은 지지율 장애 국민 지지 있는 한 흔들리지 않는 이게 낮은 지지율인데 국민 지지가 있는 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제가 저도 몇 번 읽어봤어요. 저게 어떤 뜻이지?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문단을 읽어드릴게요. 예.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트 타임즈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모든 개혁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대통령, 여당, 야당 그 어느 것도 국민을 이길 권력은 없다. 이 말은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어서 국민을 믿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힘으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해나가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기사 내용이 윤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20% 초중반대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좀 뭔 말인지를 뭔 말이에요 이게 솔직히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어쨌든 이게 그 외교적인 이제 그런 행사 그런 이제 일정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는 현재 지금 지지율, 그다음에 국민들의 지지, 현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긴 해요. 안 보나요 언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분이 지금 현재 지지율이나 아니면 정책 방향,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론, 그다음에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누구 말대로 정말 정상적인 언론보다는 보수 유튜버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지지율이 낮은데 지지율을 보지 않고 지지율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신 변호사님께서 눈여겨본 이슈, 정치 뉴스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저는 대통령 취임 시기 김 여사 의혹의 중간 저수지였나. 아, 이런 것도 동아일보 보도였는데요. 네, 이 대통령 취임 시에 참석한 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현재 불거지는 공천 개입, 그리고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지금 관저, 특혜공사 이런 의혹의 핵심 인물들, 정치 브로커 명 씨, 그리고 BP 패밀리, 도이치모터스 BP 패밀리로 언급된 김 씨, 그리고 또 21g 대표, 관저 특혜공사 의혹, 21g 대표 초청장 받았고요. 그리고 또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은 직접 참석하진 못했지만 그 아들과 부인 참석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의 잔액 증명서 위조를 해준 김모 씨, 그리고 또 김 여사와 공동 논문 작성으로 논문 위조 표절 논란에 휩싸인 또 교수 김모 교수, 다 왔어. 무속인 천공 측근도 왔다. 그런데 이 모든 의혹이 다 취임식에 한 자리에 있더라.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굉장한 지금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때 이미 시작이 됐고 앞으로 더한 것이 터질 것이다. 이런 예고가 아닌가. 그 취임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지금 뭐 명태균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 그 취임식을 보면 다 그 사람들 그거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어요. 그거 안 온 사람들은 인정 안 합니다. 왔던 사람만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거 나오네요. 저기 나옵니다. 권오수 회장 아들하고 명태균 씨 옆에 있네요.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취임식에 참석한 명단을 대통령실에서 끝까지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게 명단만 나오면은 지금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다 딸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임식에서 VIP 명단 아니면 여사나 이쪽에서 초청한 명단 뭐 찾아내면 아주 유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꽁꽁 숨긴 게 이제 와서 보니 모든 그 불법적인 행동들의 그 원상이 거기 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동아일보에서 한 얘기입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이 댓글에 세 사람 동갑 맞냐고 자꾸 질문이 누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 때문인가요? 일단 죄송합니다. 구사학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신 변호사님 때문에. 턱없이 젊어 보입니다. 저는 이제 얼굴에 각종 시술을 많이 아니 그런 얘기 안 하셔도 워낙 동안이셔가지고 저희가 같이 9사학번. 9사학번. 그 당시가 막 가장 또 더웠던. 그렇습니다. 김일성 응답하라 1994. 그때 대학에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들 자꾸 질문을 주시길래 동갑 내기 맞습니다. 누가 문제인지는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명태균 얘기 정치권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명태균 씨도 본인이 계속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것도 참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검찰이 자신의 수사를 하고 있는 걸 두고 이렇게 또 말한 바가 있죠.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내가 들어가면 한 달 안에 정권 무너진다. 한 달 안에 탄핵, 하야, 감당이 되겠냐. 검사에게 묻겠다. 자, 그 나중에는 또 좀 지나서는 농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정도는 너무 센 얘기 아닌가요? 이게
물론 뭐 이거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가, 네. 뭐 허풍이 섞인 게 아니냐, 뭐 이런 뭐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네. 사실 주목해야 되는 건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입도 입이지만 네. 그거 둘러싼 반응인 것 같아요. 반응이 더 눈에 띄어요, 진짜로. 뭐 예를 들어 지금 이분이 지금 탄핵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국민의힘과 쪽에서는 탄핵이라는 단어에 매우 강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지난 2일날이죠. 2일날 이제 국회에서 그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검사 탄핵 청문회를 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고발 이러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지난달 말에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선으로 해서 그 탄핵 촉구 행사가 이제 국회에서 열렸어요. 이것 때문에 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할 때마다 강하게 반발을 하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하게 반응하는 탄핵 얘기가 이거 어떻게 보면 시건방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당장 이거 뭐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뭐 명태균 대단한 뭐 한 사람이 아니라면 명태균 씨에 대해서 당장 추가 고소라든지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상하죠 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말을 하나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명태균 씨에게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거 대통령이 이제 여사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인터뷰가 있었죠. 네,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너무 이게 국정 개입이라든지 그런 게 많고 심지어 뭐 수석들과의 회의 자리에서도 대통령에게 핀잔을 주는 모습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게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조언을 했더니 좀 그런 문제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게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누구를 선출하는 것인지 대통령을 선출한 것인지 대통령의 여사를 대통령의 부인 집사람이라고 말하는 김 여사를 선출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입장에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은 김 여사가 아닌가. 그런데 김 여사와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대통령실에서는 뭐 대통령과의 관계보다도 대통령 부인의 관계는 그렇게 부정하지 못하잖아요. 김 여사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김 여사와의 직접 통화했다는 녹음 목소리를 들었다라든지 김 여사와의 관계가 돈독해 보이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김 여사가 거긴 나도 그런 것인가? 그렇게밖에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명태균 씨가 지금 어마어마한 말폭탄을 지금 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왜 답변을 못하냐? 답변을 못하고 전전긍긍 그것에 대한 해명은 못합니다. 앓기만 하고 있다. 지금 답변 나온 건 있어요. 공식 입장을 조금만 얘기를 하면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명태균 씨를 고소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명태균 씨를 혼내거나 하진 않습니다. 핵심 내용을 조금 짚어드리면요. 윤석열 대통령 지난 대선 기간에 국민의힘 정치인이 방문할 때 2번 정도 명태균 씨를 봤지만 그 후로는 연락 안 했다. 이런 내용도 하나 있고요. 국민의힘 두 정치인이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 보안을 요구하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대통령 별도 친분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경선 막바지에 유세장에서 명태균 씨를 본 뒤에 뭐 측근이 더 이상 보지 마라, 멀리 해라 해서 그 이후로는 대통령 되고 나서는 문자를 주고받았거나 통화한 기억이 없다. 라는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좀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온 공식 입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겁을 먹은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나오죠? 이게요. 이게 뭐 지금 뭐 이제 다른 이제 정치인들하고 말어가 안 맞는 부분을 일단 떠나서 지금 이 얘기들을 하면 만난 게 전부 자택에서 만난 거예요. 자택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나도 됩니까?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자택에 불러서 만나는 게 특히 뭐 이게 이제 사실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닌데 특히 그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택에서 만났다. 라고 하는데 명태균 씨가 그 자리에 합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대로라도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뭐 지금 인정한 거는 결국 두세 번 정도인 것 같은데 하지만 정말 비밀스러운 얘기를 할 때 집안에 불러서 그러니까 특히 첫 번째 이제 뭐 박완주 의원인 것처럼 보인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경우에는 명태균 씨가 여기에 참석할 만한 이유가 특별히 뭐 언급된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명태균 씨가 왜 불러서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그 자리에 자택에 막 수시로 드나들면서 비밀 얘기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인물이었다라는 걸 사실상 인정한 거라서 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이 말 자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이준석 의원이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뭐 이게 이 말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명태균 씨의 친분이 있어서 만난 게 아니라 데리고 왔다. 이준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데리고 왔다. 네. 국민의힘 네. 데리고 왔다라고 했는데 데리고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심지어 자택에서도 만났다고 대통령실에서는 해명을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무슨 소리냐 식당에서 봤다. 예. 내가 식당에 갔더니 이미 명태균 씨가 앉아 있더라. 친해 보이더라. 예. 그리고 JTBC에서 단독 보도한 거는 예. 명태균 씨가 내가 그 식당 가는 차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사와 같이 함께 타고 갔다. 네, 그 정도다. 네, 그 정도로 타고 갔다라고 하는데 네. 이미 식당에서 만났다. 이 대통령실의 지금 입장이라는 게 조금 뭔가를 현실적인 입장을 내놔야지. 네. 한 번만 뭐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더라도 바로 아닌 것이 드러나는 이런 해명이라고 내놓는 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해명 중에 하나 이준석 의원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본인이 취임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하고 메신저가 오갔던 거는 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 해명대로 해명을 제대로 하든가. 그러니까요. 대통령은 안 봤지만 김건희 네. 여사는 봤다는 뜻인지 아니면 연락 안 했다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이건 사실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한다는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준석 의원뿐만이 아니라 네.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고 그러는 게 그렇죠. 전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김영선 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도 다 안 맞아요. 다 김영선 그렇죠. 의원은 또 좀 전에 단독 나왔는데 본인이 또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네, 합니다. 본인이 소개했다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다 안 맞아요. 예, 안 맞고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그 명태균 씨 전화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를 네. 했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그렇죠. 옆에서 같이 있어서 내 걸로 전화 통화해서 주는 건 일반적인 경우에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매우 친분 관계가 네. 깊은 거 아닌가요? 매우 깊지 않으면 네. 사실 뭐 우리 일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네. 김종인 위원장도 아마 기억을 하는 것일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도 안 맞고요.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 의원은 그 대통령실 통해서 결국 알게 됐다는 네. 얘기인데 서로 이제 말이 안 맞잖아요. 안 맞죠. 근데 사실 이 말에 있어서 이준석 의원 말이 좀 더 신빙성이 있는데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택에서 만났다면서요. 네. 프로페서에. 그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러 간다고 집까지 찾아갔으면 제3의 인물을 마음대로 데려가는 건 안 됩니다. 그렇죠. 큰일 납니다. 그리고 특히 뭐 대선 얘기에 문제되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만약 그냥 친한 사이였으면 그냥 못 데려가요. 네. 지금 이 자리에 명태균 씨가 동석했다는 거는 대통령실에서 오케이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쪽에서요. 대통령 후보 쪽에서. 그래서 사실은 정황상 이준석 의원 말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 설득이나 납득할 만한 해명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이 대통령식 해명은 믿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준석 의원 말이 좀 더 맞아 보이긴 한데 저는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서로 똑같은 것 같아요. 난 안 친하다. 네가 소개했잖아. 난 잘 모른다. 이렇게 네. 그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런 모습으로 너무 보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 너도 나도 입장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은 누가 소개했느냐, 누가 더 친분이 있느냐의 그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허. 이준석 의원도 명태균 씨를 계속 이제 방송에 나와서도 명태균 사장님, 네. 명태균 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뭐 다른 언론에서는 정치 브로커 명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의원만큼은 굉장히 명태균 씨를 굉장히 많이 실드치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나마 좀 그래도 인정해주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딴 사람은 그런데 아닌데요. 이준석 네. 의원도 밝혀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하. 자신이 예. 국민의힘 당대표 때 여론조사 자체를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를 해주면서 갑자기 뭐 돌풍이 불었다. 그렇죠. 그럼 명태균 씨가 이준석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는 그 안 얘기를 합니다. 해야 되겠죠. 예. 전혀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7불사에서의 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뭐 굉장히 명태균 씨를 실드를 치면서 뭐 선의의 조언, 여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선의의 조언이라고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해명을 네. 하면서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가 소개한 것만은 아니다. 이거 하나는 내 말을 믿어다오 네. 하니까
이준석 의원도 자신이 관련된 의혹은 철저하게 봉인하면서 네.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지금 책임져야 될 국민의 좀 대표 국회의원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명태균 게이트 뉴스토마토에서 저희가 보도를 했고 지금 다 전국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핵심은 누가 네. 더 친했냐, 누가 네. 소개했냐인가요? 아닙니다. 보도를 왜 했냐? 국정농단인 거거든요. 명태균이라는 사인이 공천에 개입했든지 그리고 개입했을 때 김건희 여사라는 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밝히는 게 그 대선 이후에 있었던 일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중요하죠. 근데 제가 관심을 좀 갖는 거는요. 네. 애초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영향을 갖게 되었을까? 왜 그렇죠? 그게 사실 좀 이상해요. 예. 예를 들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공식적인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해서 뭐 이게 그 공신력 있는 그리고 공인받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 게 아닌데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여론조사 데이터 그것 때문에 당대표가 바뀌고 무슨 뭐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고 뭐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는 뭐 실제 사정은 모르겠지만 뭐 오세훈 뭐 시장이라든지 뭐 김영선 전 의원 얘기가 엄청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여론조사 데이터가 도대체 뭐길래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영향이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다른 뭔가가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고리가 지금 현재 의심할 만한 고리는 그 김건희 여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김건희 여사를 하고 어떤 관계에 있고 명태균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를 먼저 사실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이것이 어떤 식으로 관여됐는지를 좀 해설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명태균 씨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뭐 여론조사 전문가나 아니면 뭐 브로커시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처음 얘기 나왔을 때는 이분도 도사 쪽이 명리학자 뭐 이런 쪽이 좋게 말하면 이제 명리학자고 사실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지도 사실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아요. 명리학자를 우리가 뭐 명리학자라면 그게 주역 이런 게 명리학이잖아요. 네. 근데 혹시나 천공류의 어떤 무속 이런 부분하고 또 연결된다면 그것 때문에 이게 아주 신뢰감을 얻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밝혀야 할 부분 같거든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명태균 씨도 네. 천공 위에 나는 명태균 그 얘기 또 했었어요. 이런 이야기도 했고 천공이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심지어 또 이 얘기를 이준석 의원이 그대로 또 이렇게 막 받아서 천공보다 명태균이 더 어떤 영향력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발언을 또 해줍니다.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그런데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운영했다는 그 미래한국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그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대선 기간 이전부터 실시했던 여론조사에 관해서 사실은 불법 여론조사라는 판결을 받은 게 있습니다. 표본이 이게 공신력 있는 표본이 아니다. 표본이 잘못됐다라는 판결이 있는데 이것이 딱 하필이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선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준석 의원 당대표 이때 당시 여론조사가 아니고 하필이면은 다른 21대 국회의원 선거 그때 22년도 전국 동시 지방선거 요때 관련된 여론조사 데이터베이스가 잘못됐다 이런 판결이 있는데 이 판결이 있지만 다른 거는 수사를 안 해서 그런 것이고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은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여론조사라는 게 당시에 저도 납득할 수 없는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너무 충격을 받고 튄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단순히 튄다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게 계속 다 흔들리지 않는데 뭐라고 하면서 이게 여론조사를 여론이 정말 어떤지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여론에 휩쓸리게 만드는 선도해가는 그런 느낌. 여론을 선동하는 여론을 선동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는 거. 혹시나. 그런 걸로 사실은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실제로 저희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 중에 그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PNR 얘기를 하면서 뭔가 PNR 서대표도 좀 이상함을 느꼈다. 맞습니다. 라는 부분이 뭐 하긴 뭐 조작이다고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이렇게 활용한 거. 우리 또 김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뭐길래 저 사람이 여론도 여론이죠. 뭐길래 모든 사람이 신뢰를 했을까? 이것까지도 좀 앞으로 좀 확인을 좀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적으로 추측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명태균 씨가 만약에 뭐 어떤 이유에서든 네. 뭐 저기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후보 이런 하고 아주 밀착된 측근이었다면 네? 그러면 지금 보여주는 여러 사람들의 여러 정치인들의 태도가 다 설명이 돼요. 네, 딱 맞아 떨어져요. 딱 맞아 떨어져. 사실 그렇게 강력한 대권 후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이제 뭐 오세훈 시장 이런 경우에는 저기 사실 뭐 울었다면서요? 예, 네. 그 물려서 올라오고 그 이후에 있었잖아요 보궐선거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사실 물려 돌아가는 거라서 설명이 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출발점이 왜 가까워졌는가에 있다고. 왜? 그게 여론조사냐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느냐? 예, 이게 사실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그 허위조사 또는 뭐 일정의 목적을 의도를 갖고 만든 조사여서 그걸 가지고 무슨 저기 선거나 아니면 이런 데 영향을 미치려고 했으면 공천이나 미치려고 했으면 뭐 현재 뭐 공소시효 여부는 일단 따져봐야 되겠지만 뭐 공선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업무방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도 자체도 범죄인 거고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명리학이나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왜 그렇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지금 중요하게 대두되게 됐는지부터 사실은 파헤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핵심인데 그거 가려면 좀 걸릴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근데 또 명태균 씨가 본인이 또 인터뷰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본인은 한편으로는 사실은 인터뷰 과정에 자신의 예를 들면은 뭐 불법적인 사실에 대해서 자력하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하지 않을 텐데 여러 가지 스텝이 꼬이면서 정말 깊숙이 관여가 됐고 그 중간에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와의 사실 관계성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집사람에게 뭐하라고 할 처지가 아닌 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네. 지금 상황상 봤을 때는 뭐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있다, 택시 같이 탄다, 전화기를 그래 쓴다. 이게 지금 드러난 내용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많겠죠. 드러난 것만 봤을 때는 두 분이 보실 때는 매우 밀접하고 공동체에 가깝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 선거 관련해서는 최소한 그 대선까지는 거의 뭐 이렇게 명태균 주장으로서는 5, 6개월간 매일 아침마다 전화 왔다. 그리고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발끈해서 이거를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조치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번 정도 이렇게 그냥 해명을 잘못해서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문제될 것 같은데 하나만 좀 더 살펴보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대상 상설특검 추진을 본격화했는데 이 상설특검은 이 특검법 일반 그 법률 없이도 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이 제도인데 요거 차이점 한번 짚어주시고 가능성 한번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특별검사 등의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이미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까지 주로 진행됐던 법들은 특별검사 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서 그 법이 만들기 따라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서 사실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볼 수 있겠지만 상설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이 딱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국회 의결이나 또는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결정을 해서 특검을 해야겠다라고 시작하면 그냥 국회 의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뭐 법률 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거치지 않기 때문에 좀 작고요. 그리고 규모가 작은 경우에 사실 진행할 수 있는 법이긴 한데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 사실 작은 사안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설특검으로 가는 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뭐 이런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특검이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상설특검법으로 일단 중요 이슈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정부 여당에서는 또 다른 검찰청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거는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거부권을 행사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워낙에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도 지금 기록을 세우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을 안 할 수 있다. 그렇죠. 임명 안 하면 끝이니까요. 임명을 안 할 수 있다. 사실 임명을 안 할 수가 있냐. 사실 그리고 특별 검사를 새롭게 임명을 해서 이제 법률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서 하면은 이거는 너무 이제 방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훨씬 낫다. 상설특검법을 이용하는 게 훨씬 낫다. 이게 유리하다라고 관측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받으면은 차라리
뭉개다가 막을 수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대통령은 그것조차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예견이 됩니다. 참고로 네. 지금 말씀하셨던 네. 그런 상황이 네. 정말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임명하지 않을. 네. 이걸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실한 위법입니다. 왜냐하면 위법이죠. 예, 그 특검법 3조 3조 네. 3항에 네. 대통령은 2항의 추천, 그러니까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위원회에서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을 하면 2명을 해야 돼요. 2명을 추천하면 추천 받는 날보다 3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되는 법적 규정, 의무 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경우에는 임명하지 않으면 위법이다. 그쵸. 자체가 사실은 문제될 수 있다는 네. 건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3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유진, 김필성 두 분 변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하나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50만 달성 기념 공개방송 5월 19일 날 진행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로 마지막으로 신청을 좀 하시면 얼마 자리가 없습니다. 또 채팅창 커뮤니티 공지글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50만 기념 굿즈도 출시가 됐습니다. 영상에 태그된 굿즈 눌러보시면 구매가 가능. 제 얼굴도 좀 있죠. 좀 싸주세요. 좋으면 사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뒤 뉴스 인사 프라임 라이브도 진행이 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톰.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싸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코너는 해문 양이삼의 종횡무진입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양이삼 목사님, 해문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명태균 얘기 해보죠. 뭐 지금 전국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명태균 같습니다. 명태균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하던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내가 입만 열면 이 정권 한 달 안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고 뭐 등등의 막 무서운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준석 의원 또 얘기도 보면 이 과장은 있지만 뭐 사실은 어느 정도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해안이 깊지 않겠습니까? 스님은 명태균이라는 사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열정적인 분이에요. 열정적인 분이라고요? 네, 열정이 있다. 예, 예. 통상의 경우에 예. 이런 어떤 큰 이슈에 예. 휘말리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자중하거나 예. 자중하고 신중 모드로 가거나 위축되기도 하고 자중하고 신중한 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좀 숨거나요? 숨거나. 예. 혹은 이제 과도하게 돌출해가지고 막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원래 같은 명태균 씨는 의연하게 자기의 입장을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데서 배짱이 대단하신 분이다. 배짱이 있다. 예. 그리고 거기서 하나 위축되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그런 느낌 받게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 사건이 이제 보면 몇 가지 명태균 씨 발언에 시사점을 주는 게 있는데요. 예. 명태균 씨가 내가 입 열면 세상 뒤집어져라는 것은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 말을 만약에 명태균 씨 지인이 했다면 저건 파괴력이 굉장히 큰 말입니다. 명태균이라는 저 사람 입 열면 우리 다 뒤집어진다. 딴 사람이 얘기했다는. 네, 그렇다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 본인이 했거든요. 본인이 했으면 그 파괴력이 한 3분의 1로 확 떨어집니다. 확 떨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대응하는 방식이 본인의 입장을 글로 정리한다든지 뭐 이런 소위 입장문을 낸다든지 뭐 좀 정교한 형태로 얘기하지 않고 이제 주로 전화 통화 내용에서 이제 뭐 기자들과 통화 내용이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정교한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이제 감안하고 명태균 씨의 발언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일단은 여러 얘기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경선 6개월간 아침마다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가 왔다고 주장도 하고 입당 시기도 물어보고 입당한 날도 전화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러 갈 때도 같이 택시 타고 가고 여러 얘기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목사님 이게 완전 허구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속 논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 부부가 얼마나 거기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인지. 이제 특징이 뭔가 맞다 싶으면 이러고도 남죠. 기다 싶으면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무속이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들 스스로 결정하는 것보다 뭔가 쉽게 말해서 용한 사람, 용한 뭐 무당이든 누구를 만나면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계속 묻고 계속 이제 매인다고 해야 될까? 그 정도로 그냥 하는 캐릭터가 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전에 저희 이제 김필성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 여론 이런 거 갖고 정말 이 대통령 부부 당시 검찰총장 할 때 설득했겠냐, 신뢰관계를 형성했겠냐,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던데 뭔가 다른 게 있을까? 명리학이 뭐 이런 게 그런 게 관계 도사 이런 거 관계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명리학은 저도 한 분 이렇게 서울대 교수 출신인가 한 번을 뵌 적이 있어요. 주역 이런 게 명리학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점 보는 거랑 다르다. 일종의 뭐 통계학 같은 거다. 뭐 제가 스님 앞에서 제가 주름 잡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교수님이시라고 하고 하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아니 목사님이 그 질문을 하셨군요. 아니 근데 목사 되기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는 공부를 더 하셔서 교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랬었는데 뭐 교수는 그냥 근처에도 못 갔는데 목사님 되셨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한번 그렇게 해서 맞아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명리학이든 뭐 여론조사든 아무 상관없어요. 신뢰감을 형성했다. 그러면 무조건 따르게 돼 있다. 스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명리학이 정말 사람을 이렇게 딱
설득할 수 있는 그 신뢰할 수 있는 그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의 어떤 무속인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명리학 자체는 뭐 소위 중국의 5,000년 역사에서 춘추 전국시대 음양가라는 그렇죠. 제자 백가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 오는 것이니까 뭐 그것과 그 진위를 놓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명태균 씨가 그럼 과연 무속이나 명리, 주역 같은 것을 통해서 김건희, 윤석열에게 접근했는지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저분의 말하는 톤과 이런 걸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명태균 씨 실물 얼굴 사진 공개됐을 때 봤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굉장히 저는 강인한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눈이 일견 선해 보여요. 눈도 동그랗고. 그래서 저 명태균 씨 같은 분의 캐릭터는 이렇게 그 고민이 있거나 뭐 큰일을 앞두고 있을 때 명태균 씨 같은 사람 그러고 보니까 눈매가 푸근합니다. 그리고 저런 분들은 저분 인상은 나쁜 거 같지 인상 좋아요. 그리고 힘들고 아픈 사람을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힘든 일들을 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지 들어보면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막 어려움을 나서서 이렇게 소위 남에게 말하기는 어려운 일들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준비해주는 뭐 어디 야유회 갈 때 그럴 때 뭐 김밥 싸오는 스타일의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아마 선해 보인다 이 말씀이신가요? 선해 보이는 게 아니라 왜 어디 뭐 체육대회 하면 누군가 김밥도 싸고 돗자리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깜박하고 정하지 않았어도 알아서 본인이 다 이렇게 준비해주는 캐릭터들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이제 그런 느낌을 알아서 다 준비해줄 것 같은 느낌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의 신뢰가 생긴 것이지 알아서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래도 그런 사람이 그런 대선 전국이 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어찌 보면 택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뭐 딴 사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택시 같이 타고 매일 전화하고 집에도 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매우 뭔가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데이터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갖고 그걸 가져오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알려진 바로 이준석도 거기에 뭐 너 당대표 될 수 있다. 내가 이 자료 가져와서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그랬다는 거 하지만요. 아닙니까? 그런 거에도 껍벅 넘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지금 계속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면 동아일보 인터뷰되고 채널A, 뭐 JTBC 뭐 온데 가서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어쩌면 인터뷰 내용 자체가 되게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실 반응은 좀 무미건조합니다. 2번 정도 예전에 만났는데 그 후에 안 만났다. 그 정도밖에 안 하는 걸 봤을 때는 그냥 이게 전체로 생각해 보면 명태균을 인정하는 모습인 걸로 느껴지거든요. 대통령실의 그 반응은 저는 뭐 굉장히 정석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모름지기 방망이를 짧게 잡고 풀스윙을 하면 안 되고 방망이를 짧게 잡고 그때 넘어가는 거 이른바 임기응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한다는 기조에 충실한 것 같은데요. 명태균 씨는 그 반대로 풀스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있는 힘껏 때린다. 다 때립니다. 근데 풀스윙 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근데 그 대통령실은 아마 짧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이 국면을 유지해 간다라는 그런 기조를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 알지 않습니까? 알겠죠. 지금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다 알 거고 그러니까 뭔가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대응을 할 수가 없죠.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얼마나 더한 게 나올지 이 양반이 지금 풀스윙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풀스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간을 봐가면서 하는지 이건 알 수가 없는 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응을 할 수가 없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명태균 씨를 소개해 준 사람이 이준석 의원이라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 있으니까 바로 이준석 의원이 반발했습니다. 뭔 소리냐. 정진석 비서실장이라고 딱 지목을 하면서 왜 나라고 하느냐 너희들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의 진위가 정말 이준석이냐라는 것에 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보면 명태균 씨 사건의 이제 해결책으로 삼고 있는 기조는 그러니까 그때 대응이기 때문에 그때 대응 방식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아져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납니다. 보통 대중은 어떡해요? 3 내지 5인이 넘어가면 다 이름을 기억할 수 없는데 지금 명태균 씨를 누가 소개시켜 줬느냐의 문제는 계속 저런 식으로 가다 보면 등장인물이 제가 10명 넘습니다. 네, 계속 나오죠. 그래서 아무도 기억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저렇게 시간을 가지고 대응하는 방식으로 기조 정해졌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네. 이게 사건이 초점이 흐려지는 방식으로 흐르는 것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치 기술이 지금 시전 중이다. 아. 소위 말하는 프레임 전환. 아하. 그러니까 명태균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아이 저놈이 나쁜 놈인데 이준석이 소개시켜줬어. 이준석이 나쁜 놈이야. 이런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프레임 전환이 먹힐 수 있습니까? 그게 쉽지 않겠죠. 예, 지금 보면 서로 내가 소개한 거 아니다. 내가 덜 친하다. 네가 더 친하지. 이런 내용으로 지금 보이는데 실제로 뉴스토마토에서 이 보도를 하게 된 계기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부분입니다. 그거를 명태균이 그걸 등에 업고 한 거 아니냐라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명태균 씨 누가 친한지 우리가 뭘 상관이 있습니까?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이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프레임을 한번 바꿔보려고. 네. 먹힐까요 이게? 아니 누가 이제 서로 이제 공격수라는 것이 있는 거니까 스트라이커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그 원래의 초점으로 돌아와서 김건희 명태균 씨 라인을 통한 공천 개입이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집중적으로 일어나느냐에 이제 스트라이커가 나서서 원샷 원킬의 법칙을 지킨다면 저 그쪽으로 갈 수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이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초점이 좀 흐려질 거. 자, 또 한 축이 있습니다. 여기 명태균이 있다면 김대남 씨가 또 있죠. 네. 김대남 씨 녹취록도 크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대남 전 행정관이 대통령실 얘기를 하면서 십상시가 있고 김건희 여사가 이들을 쥐락펴락한다 이런 녹취 나왔는데 요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증명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 증명이 된 것이다. 네. 예. 그 대통령실 사진만 봐도 우리가 사진 보면서 너무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 김건희 씨가 계속 센터고 무슨 누가 대통령인지 모를 정도다.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돼버렸죠. 아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떤 새로운 내용,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상시회 때 십상시하고 요거하고 같은 맥락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이 사안 직접적인 사안보다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뭐 명태균 씨 이야기도 그렇고 뭐 김대남 씨 이야기도 그렇고 이른바 김건희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측근, 가까웠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를테면 자석의 비유를 한다면 자석이 쇳가루를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이 자석의 힘이 떨어지면 어느 쇳가루가 이렇게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이 갈수록 자석의 힘은 점점 빠지기 시작하면 저 쇳가루들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른바 배신의 프레임이 계속 내부자 폭로, 배신, 폭로가 계속 이어지는 좋지 않은 시그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대남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거니와 본질적으로는 그 권력의 중심에서 작용하는 구심력, 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난다는 좋지 않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지금 명태균 씨는 4개의 휴대전화를 포렌식도 해놨다. 이런 약간 겁박하는 모양새 그런 것도 있고 국감에서 이른바 결정적인 트리거 같은 게 뭐 녹취 이런 게 공개가 될 수 있을까요? 또 공개가 된다면 그 파장은 또 상상을 초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이전에 시끄러웠던 것들보다는 좀 확실히 분명히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설특검 이야기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새로운 국면이 접어들고 뭐 스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볼 때는 대통령부터 뭐 영부인 뭐 그 대통령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 김대남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빨리 한 자리 하고 싶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익이 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뚝이 무너지면 자기 이익이 지금 이익에서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뚝이 무너질 때는 아무도 못 막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조용하다는 게 참 이게 아이러니한 세상. 그 조용한
지금 동남아 순방 중에 오늘 싱가포르 가 있나요? 국빈 방문 가 있나요? 이런 상황인데 근데 귀국은 합니다. 뭐 영원히 거기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귀국하면 네. 이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요? 대통령 부부가? 얘기 안 하시겠죠? 저도 안 한다고 봅니다. 안 해도 됩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예.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친다면 골리앗이 출전하지 않으면 다윗은 영원히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싸움하러 오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저기에 대한 입장을 내면 낼수록 맞으면 맞을수록 커지는 거짓말하면 할수록 커지는 피노키오의 코 같은 것이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는 쪽의 기조를 아마 유지할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면 국정 운영이 가능할까요? 최상병 사건 그거 거의 뭐 하나도 뭐 해결 못 해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국정 개입 관련해서 명태균은 계속 떠들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대통령.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국정이든 나발이든 아닙니까 지금? 아니, 뭐가 중요해요 그게? 네, 그렇습니까? 네, 좀 아니 뭘 하고 있습니까? 의료 대란이 일어나도 계속 하나도 물러나지도 않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자체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더 부글부글 끓고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 국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까 그 궁리만 하겠죠. 그리고 자기는 버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대통령 부부가 그걸 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축이 또 하나 있죠. 집권 여당의 당대표 한동훈 대표. 저 최근에 친한계에서 사과해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얘기도 있고요. 사과하는 게 좀 늦었다. 지금 해봐서 소용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 얘기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우리 그 사과하라는 말이 맞다 등등의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상황?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금방 말씀드린 자석과 쇳가루의 관계를 보면 됩니다. 예. 한동훈 대표의 지금 발언이 실제 영향을 미치는 데는 아직 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아직 자석이 자기의 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쇳가루는 붙어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힘이 급속도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오늘은 되지 않지만 내일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장 김건희 여사의 사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그 아주 빠른 시간 의외로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저는 한동훈 대표의 의견은 대통령실이 수용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하고 독대도 오늘 좀 보도가 됐습니다. 독대 보궐선거 이후에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한동훈 대표가 여사 활동 자제해라. 그리고 명태균 관련자들 솔직히 이야기해라. 요 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뒤늦은 입장 표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한동훈의 캐릭터 우리가 이제 계속 그랬잖아요. 한동훈 핫바지를 넘어서 쫄바지다. 너무 쫄아가지고 쫄보 한동훈인데 뭔가 지금 한동훈이 자기 말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캐릭터로 볼 때 뭔가 자기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용기를 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다른 카드를 손에 쥔 게 아닌가. 상황이 있었다. 카드가 있었다. 뭔가 우리는 모르는 그 내밀한 자기들은 알고 있는 또 자기들끼리의 더 훨씬 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카드를 쥐고 대통령을 겁박하거나 혹은 대통령의 목을 잴 수 있는 뭔가 카드가 손에 있는 게 아닌가 확보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어금니 꽉 깨무세요.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귀국길 올 거 아닙니까? 비행기 이제 환송식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뭐 금정구 부산에 간다고 뭐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귀국길에 그 환송식 그 귀국길에는 나간다고 하긴 하는데 그 장면이 저는 우리 장면 얘기 잘하잖아요. 두 사람 대통령 부부가 올 거고 한동훈 대표가 나가가지고 악수를 할지 또 김건희 여사의 표정은 어떨지 이런 것들이 사실 관심이 되게 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영화 1편은 오케이 목장의 결투였고 2편은 형제는 용감했다였는데 3편 그래도 우리는 하나라를 찍을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는데 이제 명태균 사건의 발발 이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아마 대통령실의
일의 생각은 2024년도 하반기의 정치 일정이 아마 자기들이 계산해 놓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라든지 네. 또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 등등으로 하반기에 이제 소위 그 명품백 사건의 무혐의 발표 이후에 수세에서 공세로의 전환이라는 계획을 짜놓은 상태에서 지금 명태균 사건이라는 돌발 네. 변수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동남아 순방 갔다 와서 네. 한동훈 위원장과의 화해 혹은 뭐 명태균 사건에 대한 그 정리 작업보다는 네. 애초에 일정을 짜놓은 대로 그쪽에 대통령실은 일단 아마 방향을 정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슈로서 이슈를 덮는다는 기본적인 방침 계속 유지해 갈 것으로 그 장면에서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은 네. 찾긴 어려울 것이다. 아니 3편은 아마 애초에 계획을 실행하려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였다. 그거를 이제 보여줘야겠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찌됐건 이제 한동훈의 역공으로 보이는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비극적이게도 어떤 그 뭐 결말이 확 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아직까지는. 딜이 서로의 딜이 들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뭔가 그 화해하고 뭔가 하는 그런 쪽으로 갈 확률이 제가 볼 때는 높다. 왜냐하면 같이 죽을 수는 없다. 그러다가 같이 죽는다. 이렇게 아마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게 과연 본인들의 계획대로 뜻대로 될 것인가. 세상 일이 계획대로 됩니까? 계획대로 되면 제가 여기 안 앉아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런 사이에 삐져나오는 권력에서 누수 현상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그거는 뭐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문 스님, 양희삼 목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자, 뉴스 인사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제공이 되고 당일 저녁 일반에게 공개가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 방법 게시판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